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30 중반을 넘어가는 비혼주의자예요. 평소에는 다른 분들 사연만 조용히 즐기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처음부터 제가 비혼주의자가 된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4년이나 지난 이야기네요. 제겐 2년 동안 만나왔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가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고요.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저와는 다르게 밝고 여유 있는 성격인 사람이었죠. 2년 동안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몇 번 헤어질 위기도 있긴 했지만 결국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결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일단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대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사람됨됨이나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지와 같은 딸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할 법한 질문들은 아예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남친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몇 평인지, 그 동네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아무리 내 부모라지만 옆에 앉아있는 제가 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도 자꾸 돈에 관련된 질문만 해대시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아빠가 결정타를 날리셨죠. 그건 바로 결혼하고 나면 매달 생활비는 얼마 정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남친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저 어색하고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때 제가 나서서 아빠에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따졌더니 아빠는 그냥 해본 소리라며 얼버무리셨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걸요. 사실 저희 집안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제가 지금 집을 나와서 사는 것도 그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부모님 댁에는 남동생과 부모님, 이렇게 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용달차를 운전하셨던 아빠는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난으로 운전대 잡는 게 무서워졌다며 모든 경제활동을 그만두셨어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운전을 못하시게 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엄마는 동네 마트에서 주말 파트타임을 뛰시는데 그래봐야 일주일에 이틀 정도 일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비는커녕 새 식구 식비도 감당 못하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동생인데 당시 대학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는 대신 무슨 공무원 쪽 시험을 준비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공부한다는 핑계로 돈 한 푼 벌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공부도 좋지만 그것도 상황 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공부는 무슨 얼어 죽을 공부랍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부모님께 동생 이야기를 꺼냈죠. 공부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동생 앞길이나 막는 누나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은 대학교 4년 동안 학자금 대출 풀로 받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철없은 동생은 본인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중간중간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해서 용돈 타령을 합니다. 당시 정확한 부모님의 재정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제 기억으로는 25평짜리 낡은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인 것 같았고 따로 모아둔 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고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 모자란 돈은 어디서 채우는지 궁금하시죠? 몇 년 동안 제 월급에서 충당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강제로 부모님이나 동생을 일터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쫄쫄 굶게 놔둘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씩 도와드린 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버린 거죠. 지금은 어엿한 자영업자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3교대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300 중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집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교통편이 불편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 집 상황이 답답해서 집을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한창 멋모르고 집에 돈을 보낼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월급 타면 엄마에게 생활비로 100만 원 보냅니다. 그리고 아빠와 동생에게 용돈으로 20만 원씩 보내죠. 그다음 제 앞으로 적금으로 50만 원 넣고 자취방 월세와 핸드폰 요금, 그리고 공과금 등등을 내고 나면 대충 7, 8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게 제 한 달 식비와 기타 생활비인 거죠. 딱 봐도 넉넉할 수가 없지나요? 그러다 보니 늘 아끼면서 사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남동생이나 엄마가 몇만 원씩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면 바로 생활비가 빵꾸가 날 때도 많았어요. 그나마 분기마다 한 번씩 200 정도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그 돈은 집에 비밀로 하고 제 생활비 빵꾸 난 거 메꿔가면서 버티고 있었죠. 그 와중에 또 남자친구는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저도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 선물도 해주고 싶었고 비싼 밥을 얻어먹으면 한 번쯤은 내가 사주고도 싶은데 매번 돈이 부족하니 데이트할 때 눈치를 많이 봤어요. 남친은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저를 배려하며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은 걸 해주려고 애를 썼죠. 진짜 솔직하게 말해보자면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친구한테 원망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그만큼 착한 남자였거든요. 남친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제가 가진 돈은 2천만 원 내외였는데 제 사정 다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그래서 내가 잘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이번에는 제가 그쪽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차례잖아요. 문제는 자꾸만 주말마다 남친 부모님들께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런 의심도 못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저를 피하는데 그제서야 대충 돌아가는 상황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남친을 통해 저희 집 사정을 들으신 거겠죠. 그래서 남친에게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그러자 남친은 펄쩍 뛰며 자기가 지금 중간에서 이야기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기다리던 와중에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바로 남친의 어머니셨습니다.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자마자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더군요. 약속 장소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만난 어머님의 용건은 딱 제가 예상하던 대로였습니다. 자기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헤어지겠다고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알아서 빠져달라고 하시는데 참 서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게 어느 누구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게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아마 전 헤어졌을 거예요. 이래봬도 주제 파악은 확실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남친 어머니는 기어코 선을 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을 부모로 둔 제가 죄인이랍니다. 능력 없고 가난한 부모까지는 봐주겠는데 자식 등골 빨아먹는 사람들과는 절대 사돈이 될 수 없다는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씨네 부모님이 아가씨 앞길 막는 건 내가 뭐라고 할 바 아니지만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을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네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끝으로 그냥 가버리셨어요.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하고 한참을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네요. 오는 길이 얼마나 길게만 느껴지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제넘게 결혼을 하려고 했구나. 지금도 집에 매달 200만 원 가까이 뜯기는 주제에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생활하려고 했나.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말이 상처가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아무런 반박조차 할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 한심해서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앞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당시 살고 있는 자취방 보증금 2천만 원과 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2천만 원이 전부인데 언제까지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희생을 하고 살아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어요. 병원에서 하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하루하루 내 수명 갉아먹어가며 버는 돈인데 그 돈 다 갖다 바쳐가며 살아온 결과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와 제가 만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남자친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던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결혼해서 살자고 필요하면 자기가 짐 싸서 나오겠다고까지 하는데 그 순간에는 솔직히 그럴까도 싶었어요. 그만큼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컸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급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정리할 게 있다고 말한 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집에 들어간 제 돈이 대충 계산해도 얼추 1억 가까이 되더군요. 당연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죠. 차라리 그 돈이 저한테 있었으면 작은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미치자 지난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되고 밤새도록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결국 선택은 제가 하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월급날은 아니었지만 통장에서 뺄 수 있는 대로 현금을 뽑았어요. 제 기억에는 총 300만 원인가 됐을 거예요. 그 돈 들고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웬일이냐는 엄마 아빠에게 말없이 현금이 든 봉투를 드리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좋아하시더군요. 전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드리는 돈은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집안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까지는 챙기겠지만 그 외에 어떤 금전적인 도움은 기대 마시라고 했더니 엄마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고 아빠는 고작 푼돈 보내주면서 생색이냐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네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해줬냐고 다른 집 자식들은 차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는데 꼴랑 그 정도 했다고 유세 부릴 거면 그냥 호적파 줄 테니까 저 마음대로 살랍니다. 솔직히 좋은 소리 들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희생시켜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호적파겠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니 그나마 약간이라도 남아있던 죄송한 감정까지 싹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나중엔 차라리 잘된 일이다 싶기까지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라도 저만 보고 살자 결심했고 그리고 나서 제 월급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마치 사회초년생이 된 것처럼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적금은 얼마나 넣을 건지, 그리고 가용한 금액 내에서 얼마나 더 아낄 수 있는지 등등. 제 인생 계획과 목표를 아주 처음부터 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후부터 남동생은 물론 엄마한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보여줬던 그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만 남았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말했어요. 당연히 절대 못 헤어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별하자고 하는 거니까 마음 아프더라도 그냥 떠나가 달라고요.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은 내 부모 같은 인간들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죄인이라고 했다.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내 부모를 그런 식으로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겠냐. 그렇다고 당신한테 부모랑 인연 끊고 나한테 오라고 하기도 싫다. 그건 내가 더 싫다. 비록 당신이 좋은 남자라는 건 인정하지만 나머지 모든 고통을 감내할 만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있더니 결국 알겠다며 저를 떠나갔고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저 역시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꽤 오랜 시간을 방황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30평대 전세 아파트도 얻고 적금도 차곡차곡 모으며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2년 후면 적금 만기인데 그때 제대로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경험도 할 계획이고요. 이제야 오롯이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만족스럽네요. 친구들이 가끔 물어보긴 해요. 그때 남자친구와 헤어진 걸 후회한 적 없냐고요. 솔직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만큼 한때는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했을 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부디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 읽어주신 이름 모를 모든 분들께도 희망찬 내일이 함께하길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33살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에요. 2년 전에 결혼해서 마음고생만 실컷 하다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바로 자기들만 아는 시가 식구들의 내로남불식 태도와 허무맹랑한 요구를 병신같이 받아들인 남편 때문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라도 그런 집구석과 인연을 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은 힘들기만 하네요. 그렇다고 미련 같은 게 남아서 힘든 건 아니고요.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아까웠어요. 제 인생에서 인연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무하게 날아간 거잖아요. 물론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거기서 참으며 버틴 것도 제가 택한 길이라 누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화가 나고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네요. 남편과는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던 저는 서른이 넘자 부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밑으로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마음씨 좋고 성실한 제부를 만나 일찍 결혼해서 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언니인 제가 남자친구도 없이 일만 하는 게 부모님 눈에는 많이 걸렸나 봐요. 저 역시도 이대로 일만 하다가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볼 것 같아 시키는 대로 선을 봤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눈이 높다거나 까탈스러운 성격은 아니에요. 단지 남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인성 부분인데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 하나같이 자기 회사가 어디네 연봉이 얼마네 그리고 부모님 재산이 얼만데 그중에 자기 상속분은 얼마다 등등 그저 돈 이야기뿐이더군요.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자가 아파트 하나 있으시고 아빠는 평생 교편을 잡으시다 퇴직을 하셨는데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은 충분하고요. 거기다 시골에 땅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사하고부터 제가 버는 돈은 전부 알아서 쓸 수 있었죠.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저 슬거서도 매달 150에서 200만 원씩 모아왔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친정에 손 안 벌리고도 혼수며 예물 예단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남은 돈은 안전한 펀드에 분산해서 넣어놨고요. 근데 선을 보러 온 남자들은 그런 제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더라고요. 뭐 얼마나 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돈 이야기만 하는 남자들은 제게 아무런 호감을 주지 못했고 남자들 역시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았죠. 그렇게 매번 허탕을 치던 어느 날 5번째인가 6번째인가 만남의 남편을 만났어요. 돈 이야기밖에 안 하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제 어린 시절이나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은 질문을 하는 남편이 신선하게 느껴지면서 호감이 막 생기더군요. 남편 역시 자기 집 경제 환경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는 제게 좋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고요. 알고 보니 여러 명의 여자들을 소개받았는데 처음엔 좋은 직업을 가졌다며 호감을 표시하던 여자들도 있었대요. 하지만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고 나면 다들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랍니다. 시간은 솔직하게 말해서 가난한 편입니다. 위로 결혼 안 한 누나가 한 명 있고 시부모님은 2분 다 계신데 시어머님은 전업이세요. 시아버지는 아파트 경비를 하시고요. 그나마 오래된 빌라에서 사시는데 자가이긴 해요. 대신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소 성실하고 학점이 좋았던 남편을 아껴주던 교수님 소개로 공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도 한 번에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은 6천 후반에서 7천 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자기 집이 못 산다고 돈 퍼주고 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님 용돈으로 70만 원 다달이 드리는 거 외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아끼고 모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대출 포함 1억 2천짜리 전월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잘난 아들 때문인지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되게 강하십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그래서 저희 친정형 편을 들으셨을 때 저더러 좀 산다고 남편 무시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며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시가와 비교해서 저희 집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저리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니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알겠다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격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없는 형편의 자식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까지 들어섰네요.
아무튼 그렇게 제 신혼생활은 처음에야 약간은 삐걱거릴 뻔했지만 그럭저럭 굴러가게 되었죠. 곰곰이 돌이켜보자면 2년 동안의 제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아무 맛도 없는 닝닝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불같은 사랑을 하던 커플들도 막상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랑이 정으로 바뀌고 또 정이 전우애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와 남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혼하자마자 마치 30년 산 부부처럼 자기 할 것만 하고 지킬 건 딱딱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마도 연애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선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네요. 크게 다툴 일도 없었죠. 가끔씩 시어머니가 어처구니없게 우길 때만 빼면 정말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가슴 한구석이 휑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눈에 띄는 문제점은 비록 없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은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길래 하루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죠. 남편에게 당신은 요즘 행복하냐? 다른 거 말고 꼭 나랑 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저를 한심한 듯 쳐다보며 배가 불렀구만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기는 행복 같은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에 치여 살기 바쁜데 행복은 무슨 행복이냐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못 겪어봐서 배부른 소리나 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받아주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할 말이 없어지고 갑자기 창피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부족한 거 없이 자랐기 때문에 바라면 안 되는 걸 바라는 건가 싶어지길래 그냥 아무 말 없이 잠에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난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데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맞나. 진지한 고민이 되던 차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누나, 즉 신우이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신우이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혼자 따로 살고 있거든요. 간간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데리고 오기도 했다는데, 그것도 뜸해진 지 오래고 시가에서는 그냥 혼자 알아서 살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사정을 듣자 하니 신우이의 직장 상사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실수를 했다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직장 상사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 자기 가정을 놔두고 한눈 파는 부류거든요.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바람핀 상대도 마찬가지고요. 모르고 만났다면 모를까 신우이는 다 알고 만났다는데 그때부터 저는 어이가 없었죠. 뭐 말로는 그 직장 상사라는 인간이 현재 와이프와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그래서 만났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긴 매한가지 아닙니까? 깔끔하게 이혼한 거 확인하고 만나야지 어떻게 엄연히 법적으로 유부남인 남자인 걸 알고도 만날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상대 남자 부모랑도 몇 번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도 한 모양이었고요. 다 큰 성인 둘이서 저지른 일이니 누구 하나를 콕 집어 잘못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벌어진 일, 남자 쪽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을 시키는 걸로 낫다고 하는데 저야 뭐 어찌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죠. 단지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신우이가 다시 보였다랄까요? 혼자 따로 사니까 명절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지만 신우이에 대한 제 인상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면 나서서 말리지는 않아도 같이 거들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거기다 쓸데없이 말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딱딱 필요한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애까지 생기다니 역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모양이에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만 해도 전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돈 문제였죠. 못해도 거의 10년을 일했다는 신우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딱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200만 원 모았다는 소리죠. 그렇다고 시가에 보태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월급이 너무 박봉이라서 그것밖에 못 모았냐 하면 그건 역시 아닙니다. 저만큼 벌거든요. 그런데 신우이의 예비 시가에서 그랬답니다. 자기들이 집을 준비할 테니
혼수랑 이것저것 해서 최소 6천만 원은 준비하라고요. 여자 쪽에 금액을 정해서 통보하는 그 사람들도 별로였지만 신우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 4천만 원 구하는 걸 저한테 넌지시 떠넘기려는 시모의 말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대출을 받던 어디서 빌리던 자기 딸이 결혼하는 비용을 도대체 왜 며느리인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까요? 처음엔 저보고 혹시 돈 좀 모아 쓴 거 있냐고 하시길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사돈 내는 여유자금 좀 있냐고요. 아니 결혼 초반에 저보고 그렇게 자기 집안이랑 남편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여유자금을 왜 저희 친정에서 찾나요 안 그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있다고 해도 사돈 처녀 결혼 비용을 빌려주시진 않을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한숨만 쉬시더군요. 막말로 사고 친 것도 시누이고 10년 동안 일하면서 겨우 2천만 원 모은 것도 전부 시누이가 모자라서 그런 건데 자기가 산 똥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와 저희 부모님 돈의 군침을 흘리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그걸로 끝인 줄로만 알았어요. 신우 결혼 비용 4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던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상관할 바가 되더군요. 며칠 뒤 시모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이 언제 끝나냐고요. 그래서 그건 또 왜 물어보시냐 했죠.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면서 말을 돌리시는데 제가 둔해서 그런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근데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집 계약 거의 끝나가니까 전세금 빼서 자기 누나 결혼시키고 우리는 시가로 일단 들어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싶었어요. 남편이 곧이어 설명이랍시고 하는데 돈 4천만 원 구해보려 자기들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해봤답니다. 하지만 시누이도 이미 대출받아 쓴 게 많고 시부모님은 신용점수가 낮아 한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거기다 남편 역시 지금 살고 있는 집 구하느라 대출을 거의 풀로 땡겨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시가 식구 3명 모두 대출을 받아 살고 있던 셈이네요. 진짜 탈출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다가 문득 시모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낸 게 바로 우리 집 전세금이었던 거죠. 기가 막혔네요.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요? 어디 탐낼 게 없어 아들 부부가 사는 집 전세금을 탐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시누이 사고 쳐서 하는 결혼 자금으로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도 동의한 거냐 했죠.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당신 집에서 그럼 빌려주던가 하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놀라신 부모님께 전후 사정 다 설명드렸습니다.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아빠는 기가 차는지 그저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담배만 태우시더군요. 전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합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그 집안과는 끝이라고요. 당연히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하셨죠. 오히려 혹시라도 제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같이 사내 만회하면 다신 제 얼굴 안 볼 거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끝내고 며칠 뒤 남편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은 처음엔 저를 달래려고 하다가 도무지 제가 마음 바꿀 기미가 안 보이자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며 그랬어요.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당연히 잘못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종합해봤을 때 너희가 말하는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 나는 아예 없지 않냐.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유부남이랑 사고쳐서 결혼하는 시누이 결혼자금 대주겠다고 전세금 빼서 합가를 하겠다고 하냐. 거기다 나를 이뻐해주던 시부모님이라면 또 몰라도 너도 잘할 거다. 지금까지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분들과 함께 살라는 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말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혼 통보를 하고 돌아 나왔죠. 그 뒤로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시부모한테까지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어요. 문자로 나는 더 할 말 없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을 했어요.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나눠 가지는 게 전부였네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었는데 딱히 별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다시 제 자신을 찾은 느낌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왔던 세월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싶어 허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랑 없이 살 바에
혼자라도 진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 결혼 생활을 끝내게 해준 시누이의 임신은 결국 유산으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거기다 유산 소식을 들은 시누이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 역시 자기 가정을 지키는 걸로 마음을 바꿨다는데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 신경 안 쓰려고요. 그저 제 앞길 하나만 신경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